네, 안녕하세요. 메이커다이브 한국 커뮤니티 총괄 김진우입니다. 오늘도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탈중앙 금융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디파이 업계에 관련된 소식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디파이 시장에 예치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기세가 약간 꺾였지만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USD 가치로 환산해서 가치가 성장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개수로 따진다고 해도 계속해서 지금 어떤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 이더리움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다른 뉴스로 이더리움의 어떤 개발의 최대 성과인 이더리움 2.0이 올해 내로 연내로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재단의 연구원들이나 개발진들이 미디어의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연내로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개발 성과가 나올 것이 약 95%의 확률이다 라고 직접 호언장담하기도 했는데요. 95%라는 것이 어떻게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의 연구원이 직접 이제 또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로 7월 30일이 이더리움의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7월 30일 전으로 어쩌면 이더리움 2.0의 테스트넷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한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올해 이더리움이 상승이 기대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조금 생각해 봅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기도 했었고 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ICO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 ICO 붐을 이끌었던 이더리움이 올해와 내년에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지고 좀 더 디파이 시장과 같이 시너지를 내서 더 성장하였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의 내용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올 4월에 한자리에 모여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또 영국 등지의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관련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리브라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이러한 디지털 통화를 준비하고 있고 또 관련 백서나 여러 가지 개발 현황들을 대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정부나 관련 법률 기관들이 이 리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거기서도 리브라와 같은 민간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항해서 정부의 어떤 디지털 통화 적용이나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조에 따라서 중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중국의 정부 역시 이에 질세라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 최근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떤 발표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의 어떤 디지털 통화 계획과 연구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근본이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근본이제가 1920년대 이후로 폐지가 되면서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자리 잡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다음 세대의 어떤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또 각국의 은행들이나 정부도 이를 채택해서 좀 더 폭넓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생태계 그리고 사회 전반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사들이 점점 많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업계 전문가들도 점점 더 기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사실 작년에 1년 동안 준비한
디지털 통화 발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관련 보고서를 직접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보고서를 보시면은 그 안에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한국은 모바일 금융이나 인터넷이 굉장히 폭넓게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디지털 통화의 발행이나 도입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라는 내용이 그 해당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거나 발행할 생각이나 준비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보고서를 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자체 디지털 통화 관련 신설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일본 주요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고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보이면서 한국은행 역시 그런 기조에 맞춰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하기로 한국이 금융인프라가 발달해서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과연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캐나다 그런 비교적 암호화폐 외에 이 금융인프라가 잘 형성된 국가, 선진국가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통화에 접근하고 있나를 봤는데 해당 국가들에서는 이 소액 결제보다는 대형 금융사, 은행 간의 거래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여서 좀 더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고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보안을 더 확장하는,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캄보디아나 그 외에 이제 좀 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거대 금융사 간의 거래 외에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 결제나 이러한 화폐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CBDC,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러한 타국의 상황에 잘 예의주시해서 그에 맞춰 이제 글로벌 이제 이런 상황에 맞춰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보시면 두나무와 빗썸에서 최근 디파이 관련된 상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두나무의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발표를 드렸었는데 트리니토라는 서비스를 자회사인 DXM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소에서는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대출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금융 거래를 하고 금융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빗썸이 제공하기 시작한 빗썸의 암호화폐 상품은 조금 다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빗썸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원화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도 역시 원화를 담보로 맡겼을 때도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대출을 해주는 그 대출이나 예금 그러한 전반적인 절차에 원화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나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금융상품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화를 다루기 때문에 한국이나 만약에 다른 법정화폐를 다룰 경우는 해당 국가에 필요한 라이센스나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관련 뭐 법률 문제나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어떤 이득이, 보상이 잘 지급될 수 있겠죠. 이러한 서비스는 빗썸의 원화 관련 대출 서비스는 사실 외국에서도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블록파이라는 이 대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파이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해당 고객의 계좌에 달러로 실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빗썸의 담보대출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현재 국내 거래소들이 담보대출 상품을 하나둘 이제 내어놓고 있고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최근 코인원에서도 이 스테이킹 그리고 마스터노드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는 이제 담보대출과는 조금 다르지만 스테이킹 역시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또 보상을 받아간다는 관점에서 디파이와 일면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고, 아마 빗썸, 업비트, 그리고 빗썸, 트리니토, 그리고 코인원 외에도 점점 더 많은 한국의 거래소들이 이러한 디파이 관련 상품,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래소와 탈중앙 금융, 디파이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그러면 거래소가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 거래소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또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거래소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존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빗썸이나 업비트, 그리고 해외 바이낸스나 후오비,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가 있고요. 그에 반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도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용자가 거래소의 자산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단지 사용자끼리의 거래를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끼리 개인의 지갑을 활용해서 서로 거래를 하고, 거래소가 보유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 이 거래가 그냥 실행되고 개인끼리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고객이 거래소의 지갑에 자산을 예치를 하고, 거래소의 중앙화된 시스템 상에서 주문도 받고 또 이 주문이 실제 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내에서 어떤 험해 수나 험해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시스템 내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거래소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예로 2014년에 마운트콕스 거래소가 파산된 일이 있는데요. 당시 마운트콕스 거래소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을 거의 대부분 탈취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탈취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85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갖추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이 탈중앙화 거래소 모델을 사용해서 각 개인들이 개인의 지갑에 자신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거래소 시스템이 해킹당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자산은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중앙화 거래소를 제가 말씀드려도 직접 아마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이용자 자산 보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자산을 개인 지갑에 보유합니다.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는 거래소의 지갑에 개인의 자산을 넣어서 거래소가 대신 보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중개의 경우 온오프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체인, 오프체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는 대부분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블록체인 상에서 주문을 받고 오더북을 만들어서 거래자끼리 오더북을 공유하고, 또 실제 주문이 체결되는 것도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온체인 방식을 대부분 띱니다. 그런데 온체인 방식을 사용할 때는 또 단점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프체인도 병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오프체인이라고 드러났고요.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는 오프체인 방식을 사용해서 자체 서버에서 주문을 받고 또 주문을 실제 체결하고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 수수료입니다. 거래 수수의 경우 탈중앙화 거래소는 온체인 상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주문을 체결하기 때문에 항상 이더리움 가스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 수수료라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특정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자체 생태계를 위해서 일부의 소액의 그 거래 수수료를 추가로 사용자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익히 아시다시피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일정 금액을 거래 수수료로 받아가는 형태, 아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신원 인증이겠죠. 개인 신원 인증의 경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끼리 이제 주문을 하고 거래를 하고, 또 개인이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자기의 주문을 등록을 하면 다른 개인이 거기 주문에 응하는 것이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보유한 스마트 컨트랙터 플랫폼은
그 서로 응한 개인끼리의 거래를 그저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각 개인의 개인정보나 뭐 어떤 신용정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출금이 법정화폐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애초에 유저가, 사용자가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메일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권 등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래소는 고객으로부터 어떤 암호화폐를 거래를 얼만큼 하고 또 앞으로 세금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는 개인 신원 인증 절차가 대부분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는 제가 한번 탈중앙화 거래소의 예를, 대표적인 거래소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탈중앙화 거래소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 특징들이 다 장점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빛이 있으면 마치 어둠이 항상 따라다니듯 장단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짚어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불편합니다. 지갑도 스스로 관리하고 프라이빗키나 니모닉 등을 스스로 관리하고 언제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자산을 잃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상의 거래로 투명한 내역을 공개하기 때문에 어떨 땐 느리고 높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특정 상황에서 혼잡할 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파이의 경우는 대부분 요구하지 않지만 그럴 경우 이 자금이 범죄에 악용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는 실제 중앙화된 거래소처럼 토큰을 상장시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토큰을 좀 더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작용으로 또 낮은 유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가스 수수료만큼 거래 체결이 빨라지기 때문에 만약 봇을 사용해서 특정 사용자들이 거래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더 빨리 매매를 해버린다면 그 더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선행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행 매매의 여지가 항상 탈중앙화 거래소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번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징들을 알아보고 또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거래소에 가셔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서 지갑도 연결해 보고 또 여러 가지 타인과 거래를 성사시켜 보면서 점점 더 몸에 체득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거래소들의 예를 들어서 한번 특징들을 좀 더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들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앙화 거래소처럼 오더북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각 사용자들은 원하는 자신의 주문을 오더북에 올려서 마치 중앙화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와 반대로 스왑형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자들이나 거래자들은 오더북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거래소에 가서 내가 가진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맞바꾸는 형태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굉장히 창의적이고 신기한 거래소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탈중앙 금융의 메이커다오 김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